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와르르 무너진 주가에 개미 투자자분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점심때 나가보면요 식당마다 가격표를 고쳐 쓴 메뉴판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꽤 오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답답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죠. 너마저 연 8% 금리가 곧 닥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 8%면요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좀 더 보죠. 미국 인플레이션 국내 채권 시장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채 5년물 10년 만에 최고. 그러니까 미국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가 오르죠. 우리도 따라서 오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택담보대출이 이번 주에 7%를 넘어설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각국은 금리를 계속해서 더 올릴 것 같죠. 우리도 또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자 부담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시죠. 8일 만에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밤에 타결이 됐거든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5차 교섭만에 타결이 됐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대 쟁점인 안전운임제 이거에 대해서는요. 지속 추진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몇 년 더 연장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은 걸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적용 품목 확대는 논의하기로 했다. 지금 한 2가지 정도에만 적용되는데 이걸 확대하는 부분도 논의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정 일몰 연장 주장하고 국회 통과 절차 등 남아있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엔 국민일보 보시죠. 자,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최근에 수사 속도가 좀 빨라졌죠. 자, 이런 가운데 야당 소속의 박상혁 의원 수사 대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소환 조사위가 있거든요. 대선 공약, 정영애 전 장관도 소환. 문재인 정권 견은 수사 동시다발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시죠. 자, 그림과 함께 있는데요. 먼저 제목이 위아래로 좀 나눠져 있죠. 위에 보면 세계가 인정한 내 기술인데 아래로 가겠습니다. 왜 한국에선 못 쓰나요? 한번 써봐요. 전 세계가 다 환호했어요. 좋은 기술이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런 예가 있는데 이래요. 기저귀 감지 기술 그리고 전자식 마스크 등등등 이런 새로운 기술, 새로운 어떤 물건들이죠.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CES 굉장히 유명한 가전쇼죠. 여기에서 혁신상을 받은 기저귀 센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과거 사례가 없어서 뭐가 안 된대요. 아니 이런 게 사례가 있겠습니까? 처음 만든 건데. 한국에서 막힌 사이 일본에서는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처마다 규제 재검토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거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 매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바뀝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이게 과연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뉴스의 의미들 깊숙하게 분석해 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최직련 변호사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오창석 시사평론가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로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근심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딱히 보면 없어요. 나오는 거는. 말로만 걱정입니다. 자, 이 키워드가 왜 나온 건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보시죠.
한국 경제 복합 위기가 시작이 됐다. 복합 위기. 그러니까 위기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개가 겹쳤죠. 이거를 흔히 다른 표현으로 영어식 표현이면 뭐 퍼펙트 스톰, 폭풍인데요. 거의 완벽한 폭풍. 폭풍 입장에서는 완벽하죠. 당하는 사람에서는 이게 완벽이란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 복합 위기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저성장 이거군요. 최소한 네 가지가 겹쳤습니다. 뭘 하나를 푼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동시다발로 온 겁니다. 자, 그러자 정부에서는요, 당분간 위기 지속 전망 우세하다. 당분간 계속 어렵다.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주가 당연히 타격을 입었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주가 지수가 2,500선을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지금 금리를, 특히 물가가 가장 문제여서 금리를 많이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 이런 움직이. 그래서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뭐 빅스텝 나오다가 이제는요 빅스텝보다 더 큰 자이언트 스텝이에요. 한 번 금리를 올리는데 아주 크게 올린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조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만평 하나 좀 보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을 그린 만평인데요. 이게 뭐 새인가요? 뭐가 막 하늘로 올라가죠? 근데 이 새를 보면 날개를 잇는데 무슨 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5만 원권으로 보이네요. 근데 날개가 달아서 막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금리, 환율, 저세상 물가. 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다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무슨 새가 있는데 굉장히 낮게 비행을 하는 새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얜 뭐야라고 누가 물어봤는데 이렇게 써 있네요. 저공 비행 중인 급여 명세서.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비가 위축이 된다는 거죠. 그건 곧 경제가 시들어간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대책이 뭐가 있냐는 거죠. 일단 급한 불을 끄자. 정부가 뭔가 움직이고 있죠? 유가 얘기가 있어요. 다음 기사로 보시죠. 자, 일단 주유소 가면 기름값이 너무 뜁니다. 뭐 경유, 휘발유 할 것 없이 다 오르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만 현상도 아니고요. 여기 있습니다. 당정 유류세 리터당 57원 추가 인하 추진. 그러니까 지금 기름에는 세금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조정을 할 수 있게 탄력세로 돼 있어요. 근데 이 탄력세를 많이 인하해서 좀 더 기름값을 낮추겠다는 거죠. 지금 이미 이제 30% 낮췄지만 효과가 없자 최고 한도인 37%까지 어떻게 하든 더 내려보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리터당 한 57원 정도가 추가 인하됩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지금 기름 휘발유 가면 2,000원 훌쩍 넘어섰죠. 뭐 2,100원 뭐 이럽니다. 그럼 거기에서 57원이 줄어들면 실감이 나나요? 줄었다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찔끔 내린다. 뭔가 더 추가적인 대책 필요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자, 상황이 심각하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좀 받았거든요.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님 물가 상세 조치 말씀하셨었는데요. 물가가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우리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다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공급 사이드에서 조치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가 부분을 만지는 거죠. 공급 쪽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과연 얼마나 크겠느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물가를 잡는 방법은 뭐가 있겠냐는 거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물가 안정에 정책 총동원 외쳤지만 기준금리 인상 외엔 대책이 없다. 금리를 올리는 거 말고는 뾰족한 대책이라는 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뭐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 다 올리고 있고요. 자, 그런데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거 이게 급선무다 이런 공감대가 있긴 한데요. 문제는 후폭풍입니다. 이자 부담 급증에 서민 고통 가중. 특히 이른바 영끌을 통해서 집을 장만하거나 뭐 이러신 분들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월급 받으면요. 뭐 절반 이상이 다 이자로 나갈 판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뭔가 보완책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 이 보완책이 과연 무엇인가죠? 문제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여야에서도 목소리를 좀 내고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또 정책위 의장께서 직접 정부와 연락을 해서 유류세 인하라든가 각종 관세 율 인하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입법이 필요하면은 바로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의 무대책에다가 시급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한 채 당내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고 모든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데 몰두하는 여당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근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의 이야기 원내대표입니다. 뭐 당내 여러 가지 정책 등 어떤 리더십을 발휘한 자리인데요. 목소리 들어보면은 뭔가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각자 따로 뭔가 하고 있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뭔가 법을 만들거나 이게 아니고요. 각자 하는 겁니다. 화면에서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시면 여당인 국민의힘이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물가 민생 안정 특위를 만들었어요. 내일 첫 회의를 하는데요. 목적은 이렇습니다. 당, 정부, 민간 의견 들어서 실질적 해법을 도출하겠다. 근데 지금도요. 당, 정부, 민간 전문가 의견 들어서 뭔가 하고 있는데 뾰족하지 않아요.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자체 이렇습니다. 옆으로 갑니다. 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조직을 만들었어요. 민생 우선 실천단을 발족합니다. 발족. 목적은 물가 안정 대책, 코로나 피해 지원 등 민생 현안을 다루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먹고 사는 문제에 당력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어요. 자, 여야가요. 각자 따로 뭔가 지금 경제 상황을 다룰 대책을 다루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따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이 각 조직과 관련해서 여야에서 나온 예의가 있습니다.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정부는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 국민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탄력세율로 조절 불가능한 것은 추후 여야 입법을 통해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정부의 대응은 아니하다 못해 처참합니다. 국민의 삶의 보탬이 된다면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성과를 내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자, 김정욱 전 행정관님. 지금 민주당 얘기 들어봤지만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성과를 낸다는 게 야당 혼자 성과 낼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정부, 여당 다 같이 모여서 협조를 해도 성과가 나올까 말까입니다. 근데 야당 혼자 성과 낸다고 각오 밝혔거든요. 이게 현실적입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이 상황 자체는 제가 볼 때 답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한국은 그나마 좀 선방하는 거죠. 예. 다른 나라에 비하면 물가 자체가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8%, 9%, 10%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예. 우리 4% 정도니까 선방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답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는 심리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여야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심을 하게 되면 예. 국민도 나름대로 안정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서 모여서 같이 조직이라도 하나 만들면 예. 좀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협치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예. 당연히 정부와 여당이 먼저 손을 좀 내밀어야 됩니다. 당연히. 야당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예. 또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응답을 갖다 미리 좀 시그널을 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여야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서로 예를 들면 책임을 갖다 전가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좀 존재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다 아시겠습니다. 보면 물가가 4%에다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8%가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예. 거의 곡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당장 뭐 국회의장 원구성도 못하는 상황인 거고 예. 또 예를 들면 뭐 법사위원장 달라고 얘기하고 이게 뭐 서로가 상당히 중요한 거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조속한 근데 그러면 지금 사실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냥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까? 그럼?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원구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예. 국회의장 선출해 주겠다. 예. 그럼 야당은 답을 줘야죠. 법사위원장 안수를 시키겠다. 지금 중요한 문제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예. 국민들의 경제, 민생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왔던 상황을 보게 되면 예. 저는 이 정도의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예. 전 적어도 경제가 제가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안정성을 줘야지만 될 것 같은데 답이 안 날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당에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예. 원구성 해줘라. 어. 법사위원장
예를 들면 예. 야당에게 요구를 해서 예.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문제는 빨리 원구성에서 소위 정부도 열심히 하고 예. 국회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야당이 더 울릴 수 있을까요? 아. 야당도 받고 좀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구성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번 국회가 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뭐 상임위원장도 뽑고 국회의장도 뽑고 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그게 뭔가 갖춰지는데 지금 그게 갖춰지질 않았어요. 그래서요 인사청문회도 못 열고 있습니다. 청문회도 없이 막 임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인데 원구성도 안 된 상황에서 물가나 경기 지금 심상치 않으니까 여야가 그냥 각자 조직 만들고 각자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겠냐라는 거죠 지금. 자 김용태 최고위원. 지금 유류세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아까 유류세 뭐 30%에서 30% 올려서 뭐 57원 정도 추가로 인하한다 이 나오는데 이게 뭐 많은 분들이 느끼시기에 이게 무슨 찔끔이지 이게 무슨 뭐 피부로 와닿는가 이러거든요. 그렇다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유류세를 100% 인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 먹으면. 근데 문제는 그게 입법 사항입니다. 법에서 100%까지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답니다. 그럼 지금 여야가 만나서 그 법 빨리 처리합시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됩니까 이게? 글쎄 뭐 저도 국민들께 참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예. 싶습니다. 저도 주유소 가면은 사실 기름값을 보고 짜증날 때도 있고 안타까울 예. 때도 있죠. 근데 더 짜증나고 안타까운 것은 국회가 말씀하신 대로 공회전 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여당은 뭐 민들레 전쟁, 뭐 야당은 수박 전쟁이라고 하는데 당내 권력 투쟁을 통해서 예. 계속해서 뭐 권력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말씀하신 거기에만 대로 관심이 있나요 지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좀 뭔가 매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고요. 또 예. 말씀하신 대로 원구성도 안 되다 보니까 심지어 청문회조차 되지 않고 있죠. 이런 점에 있어서 국민들께 참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여야의 협치는 저는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예. 대로. 저희가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고 나서 전 박지원 비대위원장 있을 때 여야 지도부 간에 대통령과 어떤 식사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잘 안 됐던 경우가 있었죠. 이번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야당의 손을 내밀어서 대통령께서라도 손을 내미셔가지고 여야 지도부가 좀 만나서 식사를 하시면서라도 이런 물가 안정이나 어떤 국회가 입법 차원에서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의 마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그리고 여야 지도부가 같이 뭐 점심 식사든 차담회든 좋습니다. 만나서 뭔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찾아봅시다.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지금요.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뭐 여야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판이 오고 있는지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안 풀리는 이유가 있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물가 안정의 정책 동원. 이 기사 말고요. 다음 기사 좀 하나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이 기사입니다. 자, 물가 폭등, 파업 사태도 서로 지금 내탁 공방하고 있죠? 뭐 좀 영상으로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여야의 진짜 속내는 시간은 우리 편.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로 지금 뭔가 공전되고 뭔가 어렵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선거에 진 야당의 정권 발목 잡기 프레임. 이런 것도 혹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청문회에 건너뛴 장관 뭐 이런 거 고위직이 임명됐잖아요. 이걸 보고 이거 봐라 강행하는구나. 또 이렇게 몰아가기 위한 거 아니냐는 거죠. 서로들. 이거요. 일반 국민 전체가 아니라 서로 지지자들만 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양측은 책임 회피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다. 민생 뒷전 비판엔 자구책 모색. 방금 소개해드린 각자의 조직을 만든 게 이겁니다. 지금. 이 얘기 뭐 짧게나가 좀 해보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원구성 안 되는 게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 문제거든요. 이게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에게 넘겨주고 약속했다가 이제 여야 상황이 바뀌니까 이게 상황이 바뀌었다. 이게 좀 이런 주장인데 민주당은 이거 양보할 생각 없습니까? 지금 양보할 수 있는 맥락이 없었다. 맥락이 없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대통령 인사 철학이 계속해서 이제 법조인. 이 법조인도 그렇죠. 굉장히 협소한 의미의 법조인입니다. 검찰이라고 할 수 있죠. 검찰. 네, 검찰인데도 나와 함께 일을 했었던 사람, 나랑 카풀했었던 사람, 뭐 이런 정도의 아주 협소한 의미의 법조인인데 지금 대통령이 흔히 말하는 이제 출근길에 가버먼트 어토니라고 하면서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그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이상한 용어, 새로운 용어를 쓴다 하더라도 내 측근 인사였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반도체가 신산업인데 예. 이거 규제 때문에 안 된다. 대노했다. 인력을 늘려야 하니까 수도권의 학과 그렇죠. 학과 대학 중심으로. 정원 늘려라.
늘렸죠. 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종호 장관을 데려다가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강연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냐면 대통령이 의지가 있고 이걸 해법을 가지고 풀어내라. 원구성 해주고 국회의장도 선출해주고 야당도 좀 도와달라. 그리고 앞서 있었던 흔히 말하는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검찰 관련된 개혁 법안에서 여야가 합의했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다시는 없을 것이다. 여야가 적어도 합의를 했다면 이 부분을 뒤집어 엎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약속이 전혀 없어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정권도 뺏겼는데 예. 이런 약속을 했다가 한번 번복된 적도 있었고 또 약속된 것도 파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대통령께서 풀어줘야 돼요. 이 풀어주지 않는 것이 있는데 민주당만 모든 걸 양보한다? 그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유류세를 뭐 100%이라는 이런 법안들 있잖아요. 지금 원구성 안 돼도요. 법안은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어요. 법안은 지금. 발의할 수가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라도 단독으로 하겠다. 만약에 국회의 정족수가 미달이 된다면 이거 민주당이 반대한 것이다. 던져버리면 민주당이 안 끌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다. 결국은 지금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건 금리 인상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금리 인상을 세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면은 0.75% 올린다고 해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1981년에 폴 볼커라는 연준 의장이 예.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때 기준금리를 21.5%로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도 너무 파격적이다. 예. 그리고 살해 협박을 많이 받아서 방탄 쫓기고 다녔거든요. 근데 1980년에 14.8%였던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 이렇게 파격적으로 금리 인상한 후에 예. 3%대로 떨어졌습니다. 효과는 있네요. 그래서 모든 연준 의장이 이 폴 볼커를 아직도 존경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정도로 강력한 개혁에 금리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까? 20%를 올리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예. 근데 이 정도까지로 해법을 얘기하고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대신에 예. 나머지 부족분은 정부가 돈을 출연하든지 예. 아니 법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선 다해서 돕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민주당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시간 끈다고요.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예. 민주당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속이신 최인정 변호사. 뭐 이제 원구성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좀 여야가 이른바 이제 핑계를 대고 있어요, 지금. 뭐 국회가 안 들어가니까 일을 못 합니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럼 원구성을 하면 되는 건데 가장 걸림돌이 법사위 전장 자리거든요. 이거 국민의힘에서는 양보할 분위기 전혀 없습니까? 약속은 지켜야 한다. 법조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예. 가치 중에 하나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여야 간에 이번 국회 전반기에 원구성할 때 굉장히 예. 뭐 말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국회의장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법사위를 장을 가지는 것으로 합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합의를 해서 합의로 하면 되는 것인데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고 지방선거까지 패배하니까 예. 이제 민주당이 목리를 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세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사청문회조차 하지 못하고 지금 임명하는 그런 일이 원구성이 안 벌어진 돼서 것이 청문회를 열릴 수가 원구성이 없어요. 아니기 때문에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대해서 이 정권 뒷다리를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폭주한다 얘기하지만 예. 국민들이 어디에 가중점을 둘까요? 오히려 뒷다리 잡는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주기는 싫지만 안 줄 수 없는 분위기가 되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은 예.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더 줄이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벌써 법사위의 입법 예. 심리 기간을 지난번에 120일에서 60일로 반으로 줄였고 그리고 체계자구 심사권도 확 줄인 상태입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더 줄여가지고 넘기겠다는 것은 결국 넘겨주고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 어떻게든 해가지고 법사위의 권한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속 시원하게 한번 좀 주고 나면은 결국 2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예. 하면 좀 더 긴 안목으로 민주당이 지금 현재에서 민심의 어떤 흐름을 결단하는 그런 시점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예, 김종욱 전원님.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 예를 들면 법사위원장을 안 주니까 국회의장 안 뽑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국회가 구성이 되려면 국회의장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볼 때 법사위원장을 안 주니까 국회의장을 못 뽑겠다고 말하는 게 예.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뽑아줄 건데 예. 법사위원장도 약속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잖아요. 난 안 그러면 제가 대체 없어요. 자, 지금 보면 각 정당에 있는 소속되신 패널 분들이 각 정당의 어떤 생각 그리고 본인 어떤 개인적인 생각까지 패널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국민들은 국회를 볼 때요, 그냥 한 덩어리로 봅니다. 여야 나눠 보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덩어리로 보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뭐가 안 되면 정치인은 항상 저러지 이런 시각입니다. 이건 나중에 책임질 수 있으세요, 지금요?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시간. 국민들 눈이 있습니다, 지금. 자, 이번 키워드는 맞불 시위입니다. 그냥 시위가 아니라요, 맞불을 놓은 거죠. 어떤 시위가 있는데 그거에 대응해서 시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습이 맞불 시위에 맞불 시위를 놓고 또 맞불 시위를 놓고 뭐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자, 먼저 기사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먼저 이 기사의 사진부터 좀 봐주실까요? 좀 크게 보겠습니다, 사진. 자, 일단 이게 각각 다른 장소가 아니라 거의 비슷한 장소에서 있었던 다른 모습이에요. 여기 제가 이거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사진으로 이 피켓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냥. 뭐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한번 보시죠. 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그 옆에 것도 좀 보시죠. 여기도 있습니다. 다르죠? 완전히 대상이. 그런데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있죠? 그 근방입니다. 그 자택 길 건너 쪽인데요. 거기에서 한 집회가 있고요. 거기서 한 25m 정도 떨어진 곳에 또 집회가 있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열렸어요, 어제. 보겠습니다, 기사. 전 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대결이 벌어졌다. 시위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런 한탄이 나옵니다. 좀 더 보면은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지금 뭐 보수 단체로 보이는 분들의 집회가 계속 있다고 좀 보도도 됐잖아요. 그거에 맞불 집회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서초동 자택 앞에서 열렸습니다. 여기 보면 뭐 서울의 소리 뭐 이런 이름으로 내걸었죠. 그러자 보수 단체가 인근에서 다시 맞불 집회를 놓은 겁니다. 또 확성기 욕설의 주민들 뭐 고통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요. 소음 기준 등 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제 시위 모습 그리고 뭐 주장하는 바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욕설 소음 시위에 대한 법대로 하면 된다며 자의식성 이자들을 옹호하는 망언을 내뱉어 파장을 일으켰다. 욕설 소음 테러를 중단될 때까지 무기한 민간인 구속 촉자 집회를 지속한다.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런 분들 뭐 지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보수와 진보 진영의 지지자분들 각자 사저를 찾아가서 그 앞에서 지금 계속 저런 모습인가. 맞불 시위도 열리고요. 여기 지금 기사에 밑줄이 있는데요. 좀 소개해드리죠.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와서 보세요. 집회 시위의 자유가 오히려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지적 나옵니다. 이게 기본권을 보장해서 집회를 할 수 있게 해준 건데 이게 다른 사람의 기본권 침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겠냐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화면 좀 봐주실까요? 일단 이게 두 가지 문제예요. 일단 이 집회에 소음 문제가 좀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주간 야가 조금 다르다 그러죠. 법에 따라서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최인영 변호사. 일단 집회 관련해서요. 이 사저에서 전현희 대통령 사저 집회는 가능한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고 있겠죠 지금? 그렇죠. 보장된 겁니까 이거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통령 관저, 예. 관저 100m 이내에서 장소에서는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관저는 예전에 청와대 내에 있는 관저 이런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 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만 사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최인정 변호사 잠깐만요. 지금요. 좀 속보가 들어와서 그 속보부터 좀 전해드리고 이 내용 이어가겠는데요. 지금요. 오늘
오늘 오전부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지금 이동이 시작됐다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좀 연기가 됐잖아요 발사가. 근데 오늘 오전에 이동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발사대에 도착을 하면 기립 과정이 있거든요. 이게 또 굉장히 신중하고 중요하다거든요. 지금 예상으로는 좀 이 시간쯤 기립을 하는 게 예정돼 있는데 지금 현장 영상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누리호 오전 중에 기립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오전 7시 20분부터 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은요 속도가 보면은 뭐 시속으로 치면 한 2km도 안 되는 정도로 아주 천천히 신중하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관련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립 후에 엄빌리칼 이렇게 표현도 있는데 이런 기립 과정을 좀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대로라면 오늘 오후 7시쯤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뭔가 연결 작업도 좀 필요하고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좀 더 소개해드리면은 일단 오전 중에 목표는 8시 30분인데 아마 지날 수도 있어요. 오전 중에 발사대에 기립을 하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누리호의 전원 그리고 추진체 등을 충전하기 위한 엄빌리칼 연결 이걸 한답니다. 이걸. 그리고요. 점검 등 하고요. 준비 작업을 끝낸 뒤에 발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이 시각 전남공의 나로 우주센터 지금 현장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마 가장 주목을 받는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윤현 변호사 지금 말씀하시다 갑자기 속보가 들어서 끊었어요. 다시 처음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아까 관저 얘기까지 했어요.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집회가 안 되지만 사전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좀 전에 아까 보인 것처럼 예. 윤석열 대통령 자택은 사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초동에 있는 그 집 앞에서는 저와 같은 집회 집회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그렇죠. 겁니까? 가능한 것이죠. 그 반면에 관저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청와대로 생각하면은 청와대 앞에서 옛날에 집회 시위 못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법원이 허가를 해서 가까이 줬는데 이제는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가다 보니까 예. 지금 현재의 경찰청의 해석상 관저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집무실 가까이 100m 가까이에서는 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죠. 근데 멀리 떨어져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건. 그렇다 보니까 예전 이제 국방부 청사 앞에 같은 경우에는 관저로부터 100m 내다 보니까 하지 못하지만 그 길 건너편 같은 경우에는 전쟁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저로부터 100m 이하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집회 시위를 소규모 집회 시위는 지금 허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러니까 사저 앞은 된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고 전직 대통령 현직이 되니까 전직도 되는 거겠죠. 네네. 지금 집회가 이렇게 열리고 맞불 집회도 열리고 있는데 소음 기준은 어떻습니까, 집회? 소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과 장소에 지금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나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14조에 보면은 장소에 있어서 주거 지역이나 학교 아무래도 좀 조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주간은 아침 7시부터 밤 지금 일몰 때까지입니다. 일몰 전까지. 그때는 65데시벨. 그리고 일몰 때부터 밤 12시까지 야간 같은 경우에는 60데시벨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12시부터 또 일출까지는 심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 심야에는 아예 집회 시위를 못 하겠다가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나고 해서 심야 같은 경우에도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긴 됐습니다만 그 기준 자체는 지금 현재 좀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이거보다 기준이 더 좀 느슨했다는데 그나마 좀 이렇게 엄격한 게 요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데시벨 나오는데 주간 65, 야간 60인데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 65가 어느 정도면요. 실내에서 집안에서 이게 청소기 돌리시잖아요. 그 청소기 돌릴 때 나오는 소음이 70데시벨쯤 된답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나죠. 근데 그거를 하루 종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겁니다, 지금. 자, 오창석 평론가 김용태 최고위원께 일단 이게 두 가지예요. 소음 기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집회에 대해서. 사실 길에 가다 보면 집회 많은데 좀 굉장히 좀 소리가 큰 경우가 많아요. 자, 이거 소음 문제. 집회를 허용하지만 소음 부분은 좀 더 엄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사안의 문제는 이렇게 맞불 집회까지 서로 진영이 쪼개져서 이렇게까지 집회하는 상황.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입니다. 오창석 평론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집회가 그냥 이제 일반적인 집회였다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까지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아예 그냥 진영 간의 대립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 집회를 진영 간의 대립을 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소음 기준도 일단 기본적으로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과도한 욕설이라든지 인신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잡아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또 있고. 그러니까 집회할 때 나오는 어떤 소리나 주장들이 있는데 그 내용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저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이게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는 말이 또 잘못 아다르고 어다르게 하면 내용의 검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은 그렇지. 부분이. 그러면 내용이 아니라 표현이라고 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표현인데 이 표현이 정말 원색적인 비난에 이르는 누가 들어도 이런 공중파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방적인, 말하면 욕설이죠, 욕설. 네, 예. 일방적인 욕설이라고 한다면은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제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보수에서는 정치 진영 집회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보수에서는 양산 평산마을에 내려가서 예. 지금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접종을 받았다가 갑자기 사망한 유가족도 있다. 예. 그런 집회 시위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막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내려가서 흔히 말하는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받고 돈을 받고 몇 소리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생중계를 하고 그 네, 내용을. 슈퍼챗을 통한 슈퍼챗과 같은 비슷한 방식을 통해서 내가 하는 욕설과 원색적 비난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지금 지난 보궐선거에 인천 계양구로 올라가서 이재명 지지자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거짓 지지 선언을 하면서 본인의 과격한 행동을 보이면서 또 지역구에서 흔히 말하는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막아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똑같은 논리로 이런 원색적인 비난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보수인 걸 숨기고 진보인 지지자인 척 하는 사람 또는 반대로 진보 지지자이면서 보수 지지자인 것처럼 둔갑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이상한 집회를 한다면 저도 그것도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음 기준은 현대 기준에 맞춰서 조금 더 줄여야 나간다.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네, 근데 표현에 있어서 원색적인 비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저는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김용태 최고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 글쎄요, 저도 뭐 비단 이런 집회뿐만이 아니라 강남 한복판에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시위가 있을 때 그곳을 지나가면 좀 예. 짜증이 나죠. 길도 막히고 소음도 있고요. 예.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이 발전해왔던 대한민국에서 발전해왔던 과정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원래 예. 민주주의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원래 비효율적이고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좀 알아야 될, 좀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지금 결국에 집회의 자유와 어떤 그 지역 주민들 간의 예. 자유, 어떤 기본권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걸 하루 종일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걸 듣게 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건 엄격히 말하면 기본권 침해일 수도 있어요. 이 지금 양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 예. 자유에 대한 어떤 기본권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 우위에 있다는 예. 것을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연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요. 예. 아까 오창석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내용이나 표현을 글쎄요, 규제하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진영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음이나 이런 형식에 대해서는 예. 법으로 우리가 규제하거나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욕설을 쓰지 않게끔 하도록 그렇게 규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그러니까 욕설의 기준도 저희가 애매모호하고요. 이런 것이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규제하는 것이 과연 예. 옳은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양산 사저에 시위를 두고 이제 많은 기자분들께서 물어봤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법대로 하겠다라고 예. 표현하는 것을 두고 이제 민주당과 많은 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상 방치한 거 아니냐. 예, 좀 반발했죠. 비판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예.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자제를 호소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하지 말라고 묵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위를. 그러니까 이것을 뭐 대통령께 묻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예. 이런 시위가 사회적 우리가 압박을 통해서 사실 듣기 싫은 것도 많잖아요. 이런 것을 어떤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야지 이것을 단순히 법으로 규제하고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창석 평론가 발언기 요청하는데 추가 질문을 같이 드릴게요. 이건 보수, 진보, 여야에서 좀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좀 각각 자제 요청을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좀? 최근에 이제 이재명 의원이 예.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지지자들이 강력하게 문자를 발송한다거나 예, 이런 예. 거를 좀 자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많이 아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해결될 수 없는 집회나 시위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표출하는 거거든요, 당사자에게.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현역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예.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조금 안타깝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할 때 이 부분에서 불만이 있는 건 충분히 알겠지만 그 불만은 이제 내가 해결해 드리겠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이 상황이 바뀌었을 거예요. 예. 근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처럼
방관자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아쉽다는 것이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집회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너무 뻔합니다. 촛불 집회예요. 예.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그 과정을 국민의 목소리를 외쳐서 이뤄냈잖아요. 예. 전 세계가 인정을 했습니다. 예. 국민들도 그걸 자부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욕설 집회가 나왔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연단을 차리고 마이크를 예. 잡고 정말 쌍욕에 가까운 그런 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나요?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불만을 표출하고 그 불만을 해결해달라는 것인데 지금 이 방식 너무 과격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평온한 시골 마을에서 그리고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대도시에서 각각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양쪽 분위기 보면요.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뭐가 문제냐. 법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친구와 함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친구와 함께 어딜 갔다 이런 뜻일까요? 자, 기사로 좀 확인해 보죠. 어제 하루 종일 좀 논란처럼 비춰졌죠? 그리고 오늘 기사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봉하마을 방문 때 코바나 임원 지인 동행 논란.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사진에 좀 저 맨 뒤쪽에 좀 같이 따라오게 서 계신 분이 모습인데 뭐 많이 사진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제 좀 알려졌죠? 처음에는 뭐 친구다, 지인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회사 코바나 거기 임원이다. 뭐 이렇게까지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경향신문 사진 보면요, 여기 보면 뭐 코바나 콘텐츠 출신 다른 분도 있더라. 뭐 이렇게 사진에 설명에 좀 또 추가로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이 사진 속에요. 뭐 이런 내용은 조금 더 오늘 뭐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지금. 자, 보시면 어떤 의혹의 검은 티셔츠 여성, 어떤 대학의 교수로 어제 설명이 됐죠. 그리고 대선 때 선대위에도 활동했다. 대통령실 설명은 뭐 함께 추모했을 뿐이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아니 거기를 왜 같이 갑니까? 지인이. 이런 반응이죠. 그래서 비선 논란 자초했다. 외부 행보 때마다 있단 잡음. 그러자 일정을 전담하고 관리할 뭔가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또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내조 정치의 지인 대동 논란까지 이럴 바엔 김건희 전단팀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그냥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뭐 같은 내용 쭉 싣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여야의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제2부속실 없애겠다고 한 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소위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 때문에 그랬거든요. 빨리 공식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공식 활동을 안 한다고 해놓고도 이런 식으로 연예인 코스프레를 할 거면 차라리 영부인 자격으로 우리 사회 어렵고 그늘진 것, 또 대통령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좀 공식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제 뭐 숨지 않겠다라는 뭐 의미와 그 자체는 국민과 공감하면서 대통령 배우자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는 의미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김종국 전 행정관. 자, 10년지기 뭐 이렇게 소개가 됐죠. 추가 설명 어제 대통령실에서 설명도 좀 있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행보를 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저 그래서 이번에 권양숙 여사를 만난다고 그래서 야, 협치라는 측면에서 조심스럽습니다만 되게 좋은 만남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협치 내용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지인 동행 문제 하나가 지금 더 큰 논란이 돼버린 상황이다. 좀 그렇다면 소위 김건희 여사 개인적인 판단의 문제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저도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지금 확인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거든요. 뭐 비공식 행사인데 자기가 아는 사람을 데려가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가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실의 예산과 직원들이 움직여서 그분들을 대동해서 가는 건데 거기 공식 비공식이런 논란을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일단 제가 볼 때 지금 이미
대통령실에 직원 3명 정도가 채용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다 최근에 또 2명 정도 저기 같이 동행했다는 분 중에서 몇 분 정도는 또 채용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전 그렇다면 빨리 공식적인 행보와 공개적인 행보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 관리가 돼야 된다. 안 그렇게 되면 국민들 같은 경우는 공식과 비공식이 애매하잖아요. 뭐가 많은지 잘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본인이 편하게 뭐 얘기하는 거죠. 논란이 되면 비공식이고 논란이 안 되면 공식이고. 그러면 뭐 국민들이 바보도 아닌 상황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빨리 명확히 정리하셔야 된다. 핵심은 뭐냐면 그런 거거든요. 국민들은 대통령 배우자로 활동해도 좋은데 좋은데 그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혹들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활동을 갖다가 예를 들면 정확하게 밝힌 다음에 가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사회업체는 공정한 수사나 아니면 의혹들에 대한 해명도 안 된 상황에서 비공식 행보를 하니까 예를 들면 공식 행보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전제로 깔고 그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전 단계 아니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저 그러면 오히려 국민 여론 더 나빠질 거라고 봐요. 아 이게 나와 보니 이렇게 논란이 되는구나 계속 안 나오는 게 낫겠다. 근데 언제까지 안 나올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예를 들면 비공식, 공식 이런 논란을 하기 전에 정확히 대통령실에 뭐 제2부속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7, 8명 정도의 전담 인력을 둬서 공식적인 행보들을 통해서 저런 비선이라는 논란이 안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김종욱 전 행정관님. 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요.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과도하게 저걸 가지고 비판한다. 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아니 본인이 내조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이 제2부속실 안 만든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민주당이 얘기했던 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 예를 들면 논문 표절 문제, 학 경력 유저 문제와 관련해서 명확히 답변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대통령이 제2부속실 안 만들게요. 그다음에 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저희는 내조만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자회견 통해서 그런 입장도 밝히고 공식적으로 밝혔죠. 근데 지금 보니까는 비공식을 가장한 공식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기존까지 약속과 조치와 지금 이게 같은 맥락이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하고 국민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인용 변호사. 사실 공식적이라면요. 이런 어떤 방문 이럴 때는 사실은 지인이나 이런 분들이 오는 게 아니죠. 만약에 굳이 필요하다면 그런 분을 공식 초청을 하죠. 그리고 대통령실 직원이나 경호원들 정도만 대동하고 가는 건데 사실 그런 모습은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키워드는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 영부인이 되기 전에 코바나 컨텐츠 그 어떻게 보면 공연 전시 기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럼 본인의 어떤 그런 그 전공을 좀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보면 권양숙 여사님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정치적인 맥락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지금 보수 진영조차도 왜 그 봉화마을에 갔느냐라고 지금 비판하는 세력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까? 그럼요. 일각에서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미 이 시점에서 지금 그 정치적인 행보보다는 낮은 데로 임하소서. 쉽게 말하면은 뭐 소록도에 한센시 병 환자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힘든 분들을 찾아간다든가. 순수하게 어떤 정치적 의미는 전혀 없고 봉사로만 완벽하게 보이는 활동들. 그 내조와 봉사 활동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와 같은 컨텐츠를 그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먼저 낮은 곳으로 우리 사회의 힘든 곳으로 가고 그런 것들을 계속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봉화마을도 가고 그 다음에 부부 동행으로 해가지고 백화점도 가고 시장도 가고 그 다음에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는 그런 모습을 했으면 좋겠었는데 지금 경제는 어렵다라고 하는데 두 분이 가서 주말에 팝콘 드시면서 영화를 관람한다? 이러한 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 쪽에서도 비판적인 견해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부속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제2부속실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속실이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컨텐츠부터 만들어라. 실제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다이아나 왕세자비 같은 경우에도 그때 지금 80년대 초에 에이즈가 지금 같은 코로나 같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접촉만 하면 어떻게 됐는데 그때의 에이즈 병동에 가가지고 사람들과 손잡고 했던 그 모습이 저는 아주 생생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좀 더 벤치마킹 한다고 하면은 이런 논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인용 변호사가 좀 약간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 제안을 좀 하신 셈이 됐네요. 좀
낮은 데로 가서 어려운 분들 위주로 좀 접촉하고 만나고 이러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뭐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좀 소개해드리죠. 자, 건희사랑,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팬클럽 이름이죠. 건희사랑 회장의 이딴 돌출 행동. 그런데 대통령실은 구경만. 최근에 어떤 시사평론가와 어떤 이 글을 통한 논쟁이 붙었는데 여기에 좀 거친 표현들이 뭐 같다 뭐 이런 게 보도가 된 건데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게 지금 팬클럽을 끌고 가시는 분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약간 그 표현들이 일부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된 뭐 사진들이 자꾸 이제 팬클럽을 통해서 공개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요. 뭐 연장선입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김영세 최고위원. 이 사안, 앞서 사안 말고 이 사안에 좀 좁혀보겠습니다. 이 팬클럽 관련 부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강신업 변호사가 개인 팬클럽을 담당을 하고 있고 팬클럽 예. 만들어지는 걸 뭐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중요한 거는 이 맥락이 계속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일어난다라면은 혹시나 일단 첫 번째 국민들은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아, 혹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 집회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무슨 태블릿 PC에 어떤 거가 아니라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국민이 인정하지 않은 권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쥐락펴락했었다. 실제로 대통령 연설문이 수정이 됐었다. 예. 국민에게 공개되기 전에 어떤 자료가 최서원 씨한테 갔었다. 이런 거에 대한 분노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제 비선에 대해서는 깜짝 놀란 거죠, 당시에. 네, 그러한 비선에 깜짝 놀랐었던 부분인데 예. 지금 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때 함께 했었던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국민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비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 옆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자제를 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강신업 변호사가 지금 팬클럽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는 사적 사진들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갈 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끔 하고 카메라 작동을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깜짝 방문했을 때 그리고 그 옷이 얼마냐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그 사진이 청와대에서 그 용산에서 공개하기 전에 예. 이미 또 팬클럽에 공개가 됐어요, 사적으로. 아. 강신업 변호사 공개했죠. 또 최근에 영화관에 가서 부부가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예. 그것까지 뭐라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 영화관에 용산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사진이 아니라 그 대통령실에서 공식 제공한 사진이 있었죠. 네, 그 사진 말고 강신업 변호사가 마치 우측 아래에서 찍은 듯한 느낌의 구도의 사진이 다른 장면의 사진. 예. 공개됐어요. 아. 같은 관 안에서 영화를 관람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 같이 관람을 했는지 사진만 찍고 나온지는 어떤 상관이 없고요. 그 사진이 과연 어떻게 찍혔고 어떻게 네. 공개가 되는 건지. 그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대통령의 집무실뿐만이 아니라 예. 대통령의 동선에 따라서 다 휴대폰 셧다운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버섯이 계속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진이 누군가에게 공개가 돼서 예. 테러의 위협이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통령의 부부의 안위를 걱정해서라도 예. 이런 부분은 통제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전제되고 있지 않아요. 자,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 사안 어떻게 좀 읽으셨습니까? 팬클럽이라는 것이 정치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친목 단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예. 친목 단체면 친목 행위만 하면 되는데 지금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아, 이게 좀 정치에 가까운 예. 모습이다로 판단을 예, 하시는 겁니까? 뭐 친목 행위 이상의 것들을 지금 강신업 변호사가 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고요. 정말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을 사랑하신다면 저는 예. 정치 행위를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론이나 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거리가 없다고 보고요. 강신업 변호사께서도 앞으로 친목 행위에 좀 더 집중하셔가지고 이런 팬클럽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관련 기사가 좀 신문에 꽤 많이 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 앞서서 이제 이 김건희 여사 사안 관련해서 좀 패널 분들 설명 중에 뭐 대통령실에서 이미 3명이 채용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하는데 뭐 이거는요, 뭐 보도에 따라 좀 다르군요. 보니까 일부 보도에서는 뭐 2명을 뭐 채용 진행 중이다, 뭐 이런 보도 있어서 이거는 좀 추가적인 사실 확인 좀 필요하다는 부분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요, 철험해입니다. 아, 이거 민주당의 어떤 모임 아닙니까? 초선 의원들 모임으로 보이는데, 자, 이 기사가 키워드가 나왔는데 먼저 기사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 내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지방선거 이 결과를 평가하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성하는 자리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전당대회 출마 땐 블랙홀에 빠진다. 쏟아진 쓴소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 있다라는 거죠. 그런 지적을 한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민주당에서 가장 큰 이슈 아닙니까, 지금요?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는 게 맞는가 아닌가. 뭐 아직 답은 없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굉장한 신경전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뭐 이재명 후보는 본인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이번에 출마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는 순간 당은 혁신은커녕 어마어마한 갈등의 블랙홀에 빠져들 것이고, 사실 대선과 지선을 패배한 책임 있는 분이 그 다음에 다시 당대표 도전한다는 것은 민주적 규범에 맞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그 개파 모임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보스가 있는 개파 모임이 아닙니다. 그 시대적 과제에 자신이 살신성인할 수도 있다. 사적인 이해관계,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당대표 도전에 대해서 뭐 찬반이 굉장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 친명, 친문 뭐 이런 대립이 있다. 이렇게 매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제 선거 결과를 반성하는 토론회에서 이거 출마하면 안 된다. 이런 쓴소리가 아주 대놓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당권 도전해서 당대표 되고 그런 생각에 또 다음 총선 치르면 이거 패배다. 뭐 이렇게까지 경고가 나왔어요, 지금요. 자, 그런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재명 후원금 2시간 만에 한도 채웠다. 한도가 1억 5천인데 후원금 모집합니다라고 공개한 지 2시간 만에 1억 5천을 꽉 채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또 지지자들이 강력하게 있다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또 고마움을 또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SNS에 호소하자마자 2시간 1억 5천 모금, 이겁니다. 두 가지 좀 갈리는 상황이죠, 반대로요. 자, 김종욱 전 행정관께. 이재명 의원의 당권 출마 땐 총선 참패 예고다. 이런 쓴소리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재명 의원이 문제인가? 번지수가 틀렸다. 이건 다음 문제다. 문제는 왜 패배했는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개인을 통해서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측면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민주당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비대위원장 체제 속에서 586이 거기에 하청 정치를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2016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면서부터 처음으로 총선에 승리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체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 2017년, 2018년, 2020년 선거 같은 경우 제가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민주당이 잘해서 이겼다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총선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민심과 당심이 괴리했죠. 민주당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은 동의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훨씬 높았고요. 최선에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제가 볼 때 이재명 또는 지방선거 관련된 문제거든요. 뒤에 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문제는 중요하죠. 하지만 앞에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있어야 아마도 뒤에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의원을 비롯한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렇고 이재명 개인만 얘기하게 되면 공천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해석을 해서 동의하면 이재명 의원이라도 나오지 말아야죠. 거기에 그 상황이 맞다고 얘기하면. 근데 그런 거 해명이 안 되고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게 되면 앞으로 있을 2년 후에 공천권 다툼이구나. 그럼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앞에 전제 조건이 그거부터 분석해야 된다는데 분석할 기회 많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재보궐선거도 졌고요. 대선도 졌고요. 지방선거 연속 3번 졌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있었는데 분석 안 됐습니까? 민주당에서? 어쨌든 안 한 거죠. 안 하는 겁니까? 안 한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기 싫은 겁니까? 그럼 2019년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이후에 정권 심판론이 항상 10에서 15% 높았어요. 3년이 갔습니다. 3년 동안 한 게 있습니까? 민주당이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맞다고만 우겼죠. 국민들한테. 국민들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만 방식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방식을
좀 예를 들면 유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냥 밀어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런 것을 예를 들면 나름대로 분석하지 않으면서 예. 이재명 개인의 문제니까 나오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건 예.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의 잘못을 갖다가 어떤 덮기 위해서 이재명을 활용하게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건 좀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영 변호사는 이제 경쟁 정당 상황이에요. 뭐 국민의힘도 요즘에 시끄럽지만 뭐 민주당도 대단합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나오는 소리들이요.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맞느냐 아니냐 이걸 놓고 지금 사실은 김종욱 전 행정관은 다른 전제를 먼저 분석해야 되는데 틀렸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그게 사실 또 굉장히 이슈로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결국 이상론과 현실론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예. 어떤 그 다른 새로운 어떤 세대 교체를 통하든가 해서 민주당의 어떤 미래를 보기 위해서 세대 교체를 한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게 예. 이상론인 것이고 예. 현실론으로서는 조금 전에 봤듯이 이재명 지금 의원이죠.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 그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1억 5천 이번에 시작하자마자 또 1억 5천 3억 원 선거 있는 한 해는 3억 원까지 보낼 수 있으니까 강력한 지지자가 있다는 그렇죠. 증거죠 이게. 3억 원이 금방 모인 걸 보면은 여전히 팬덤으로서의 확고한 리더십이 있다. 실제로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 보면은 국민들을 상대로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75% 가까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반면에 그러니까 반대가 더 많은데 한 전체 50%가 여론은 훨씬 넘는 예, 반면에 50%가 넘어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거의 75% 가까이가 지지하고 있는 결국 그 중도를 비롯한 전체 국민으로 봤을 때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했을 때 이재명한테 있다는 것이 명백하지만 현실론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대안 부재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것이 민주당이 살 길이 어느 것이냐는 민주당 스스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제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갈 길이 암울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민심의 괴리, 이상과 현실의 괴리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뭐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안 맞는다는 거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이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철험회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민주당 내 커지는 철험회 해체론 왜일까? 철험회가 이제 초선 의원들 처음에는 뭔가 개혁을 하고 초심을 잃지 말자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출범한 건데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죠.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이른바 이제 검수한박 법안 말하는 거죠. 이 처리를 주도했고 친명계 의원들 중심의 초선 모임이다. 지방선거 패배 뒤 친문계와 전선을 형성했다. 강성 지지층을 얻고 당내 갈등을 키웠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수박 논쟁까지 범죄자 비판이 쏟아진다. 중도 확산성 차단한다는 우려도 있다. 여러 가지 지적을 쫙 적고 있습니다. 오창석 평론가는 이 철험회 해체론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이제 철험회를 해체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요. 철험회를 오늘부터 해체합니다라면 철험회가 그동안 했었던 법안 발의나 모든 게 다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철험회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끌려갔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인데 그런 상황 연출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철험회는 그냥 초선 모임으로 그냥 남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철험회 공식적으로 해체한다 발표를 누군가 한다고 해 봅시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안 만날 겁니까 남은 임기 동안? 한 번만 접촉하면은 여전히 공식 해체 뒤에 만난다. 기사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애초에 해체단 이런 표현이 지금 상황으로서 맞지 않아요. 그냥 앞으로 이렇게 철험회 소속 회원들이라든지 또는 같이 친한 의원들이 앞으로 민주당 쇄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법안을 발의할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 어떤 부분 좀 부족했는가 이런 걸 복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오창석 평론가 이 해체하라는 주장은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당 안에도 있고요. 당 밖에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씩 섞여 있습니다. 당 안에서 말하는 이유와 당 바깥에서 말하는 이유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당 바깥에서 뭐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를 하나 잡아서 민주당 전체가 여기에 끌려간다. 잘못됐다. 전혀 쇄신의 바람이 없다. 뭔가 이제 바꾸려는 동력으로 삼으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바꾸려는 동력을 좋게 사용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오염시키기 위하게 밖에서는 그렇다. 당 바깥에서는. 그럼 안에서는요? 당 안에서도 약간의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지금 사실 전당대회를 앞에 두고 소규모 그룹들은 다 이런 타겟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김영태 최고위원은 이 철험회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철험회가 거짓말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재명 당 의원을 위한 그룹인데 본인들은 순수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리고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들이 새 과시를 하고요. 굉장히 물 위에서 지금 새 과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철험회가 물 밑에서 본인들끼리 어떤 당대표를 옹립하기 위해서
세력화를 하고 당내 개파 싸움을 물 밑에서 했으면 문제될 것 없죠. 근데 본인들께서 자꾸 과시하듯 하고 언론 노출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어떤 사조직을 하고 본인들 예. 개파하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그게 정치활동의 일환인데. 예, 예. 그러니까 본인들께서 계속 거짓말하고 본인들은 순수하다라고 계속 말하면서 언론 플레이하고 한 철험회가 이런 문제들을 다 자초했다고 봅니다. 아무튼 뭐 복잡합니다. 여야 다 지금 사정이요. 지금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기사 하나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뭐 제목만 좀 보시죠. 자, 40년 만에 풀린 택시 합승. 심야 택시난 구원 투수 기대하지만 또 여러 가지 걱정도 있어요. 많은 분이 과연 사용할까? 요즘에 여러 가지 좀 과거와는 달라졌는데 이런 지적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